우리가 그렇게 눈에 가시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저도 솔직히 너무 지쳤어요. 매일 밥하고 간식 챙기고, 빨래도 따로 하고 솔직히 저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처음부터 같이 살자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편해서 이 집에 온 줄 아니?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해서 모신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도 간곡히 말하니까 싫다고 말도 못했어요. 결국 제가 다 감당해야 했잖아요. 네가 감당한 게 뭔데 그러니? 우리가 밥 해달라 했니? 옷 빨아달라 했니? 안 해달라고 해도 눈에 보이잖아요. 거실에 나와 앉아 계시고, 냉장고 문 열고 계시고, TV 틀어놓고, 아무 말 안 해도 솔직히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니? 저도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 참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제 숨이 막혀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시부모님 모시면 자기 인생 없어진다고. 너 우리 냄새 난다고도 했다며? 네 입으로는 말 안 해도 네가 방향제 뿌릴 때마다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니? 어머니, 저는 그냥 민감해서 그래요. 체질상 냄새에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님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빨래도 같이 돌리지 말자고 했니? 그건 그냥 위생상 요즘은 세탁기 따로 쓰는 집도 많잖아요. 저도 아이들 옷이랑 따로 빨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보험 얘기도 그냥 혹시나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 말도 못 꺼내나요? 이제 편히 잠드셔도 돼요가. 그게 그냥 꺼낸 말이야?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제가 말투가 좀 그런 건 알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게 농담처럼 들리니? 그날 밤 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말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 저도 지쳤다고요. 요가도 끊었고 골프도 못 가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자기 시부모님은 알아서 요양원 가셨다는데 저는 혼자 다 떠안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 상담까지 받아놓고 견학이라고 거짓말 한 거야? 견학이든 상담이든 어머니께 더 편한 환경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편히 지내시길 바란 거예요. 편히 지내는 게 아들 집에서 쫓겨나는 거니? 어머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그저 현실적인 선택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짐이니? 아버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도 매일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벅찼어요. 여보, 우리 춘천으로 다시 가자. 더는 여기 못 있겠다.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는 72세 하미의 할머니는 지금 고관절 수술을 해서 걷는 게 많이 불편하십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한 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할머니는 공장일도 하고 나중에는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한켠에는 외로움도 억울함도 함께 쌓여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결혼 후 평생을 살아왔던 춘천을 떠나 지금은 아들 집에 와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같이 살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그토록 신경을 썼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는 1953년 12월 강원도 홍천군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장작불을 아무리 피워도 아랫목 하나만 겨우 따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6 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찌감치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를 도맡았지요.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같이 들로 나가셨고 먹고 살기 빠듯했던 집안 형편 탓에 초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들로 갔습니다. 아침마다 책가방 대신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야 했고 해가 지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맨발로 밭에서 고구마를 캘 때면 힘들기보다는 고구마를 많이 캐기만을 바랬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시집갈 때가 됐다. 그렇게 얼굴도 몇 번 못 본 청년과의 혼사가 잡혔고 몇 달 후엔 춘천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당시 시내버스를 몰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성격이 곱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결혼 초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는 자주 고장이 났고 겨울이면 물이 얼어붙어 쌀도 못 씻을 때가 많았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그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갓 입학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비점검을 하던 성실한 기사였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버스 뒷문을 살피다가 다른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와 골반,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다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내내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몸만 성했어도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할머니는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습니다. 의료비에 두 아이 학비에 생활비까지 어디선가 벌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도시락 2개 싸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저녁에는 시장 바닥에 앉아 반찬을 팔았습니다. 밤에는 남편 몸을 주무르고 새벽이면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제대로 잠을 잔 기억이 없는 해가 몇 해는 되었을 정도였지요. 몸은 고단했지만 애들 웃는 얼굴을 보면 하루 피로가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해 뒤 공장에서 알게 된 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손맛 좋잖아. 국수집 한번 해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요리도 요리지만 장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애들만은 공부시키자는 마음으로 재래시장 근처에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그릇도 팔기 힘들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새벽부터 시작해 직접 손으로 뽑는 칼국수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자 주위에서 돈이 생기면 땅을 조금씩 사두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었지만 1년, 2년이 지나며 저축한 돈으로 시 외곽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 뒤 한 필지를 더 샀습니다. 그렇게 사놓은 땅들이 개발붐이 불면서 지금은 몇 배로 가치가 올랐고 덕분에 적지 않은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돈을 벌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에 나간 이후에도 무척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착하고 정도 많아
어릴 때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자식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아이들 데리고 내려와 아버지 몸도 씻겨드리고 할머니 국수집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힘든 시절에 큰 위로가 되었던 존재였지요. 남편은 여전히 자유롭게 걷진 못하지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억지로라도 경로당에 가서 장기도 두고 이야기도 하면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수집을 접고 나서야 처음으로 쉬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70이 넘어가는 나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였지요. 70이 되면서 국수집을 접고 난 이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밀가루 반죽도 하지 않고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낯설었고 문득문득 국수를 삶던 냄비가 눈에 아른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70이 넘고 나서야 겨우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낯선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할 일이 더는 없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마음 한편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었지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고관절 쪽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결국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몇 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물론이고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지요. 그때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젠 제가 모실게요. 원주로 오세요. 사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게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직접 그 말을 해줬기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경제에 눈을 떠서요. 남들이 술 마시며 보내던 대학 시절을 아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식도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그런 아들을 믿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라는 그땐 적지 않았던 돈을 아들에게 건넸고 아들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엔 대기업에 취직했고 빠른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직장은 원주에 있었고 회사 근처에 새 아파트가 분양되자 고민도 없이 계약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40평대가 넘는 넓은 구조였고 방도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처음부터 부모님이 함께 들어올 걸 생각하고 집을 마련했다고 했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식 덕에 편히 살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었지요. 춘천에 있는 집은 그냥 비워두긴 아까웠기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 집은 시장과 가까워 임대 수요가 꾸준한 동네였고 꽤 괜찮은 금액으로 세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생활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 돈 안 쓰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게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할머니는 자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너진 기둥을 보수하던 날 남편이 허리 아픈 몸을 끌고 페인트를 칠하던 날 아이들 졸업식 끝나고 울면서 돌아오던 밤까지 그 집은 온통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주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편하게 계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며느리도 밝은 얼굴로 잘 오셨어요, 어머니. 라며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노약자용 의자가 놓여 있었고 주방 식탁 옆에는 약 상자와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피곤했지만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조차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래도 이젠 조금은 편히 지낼 수 있겠지 하는 기대도 함께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와 손녀 예은이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방 여기예요. 제일 따뜻한 방이에요. 예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남향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방이었고 새로 산 이불까지 정성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밥을 차렸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 방에 들어와 안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약도 챙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호떡과 붕어빵을 만들어주거나 용돈도 주면서 조용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된장 너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물 좀 더 넣을게. 물 넣는다고 짠맛이 없어지나요? 처음부터 다시 끓이셔야죠.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50년 넘게 끓여온 된장찌개인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할머니가 새로 끓인 된장찌개가 올랐지만 가족들은 대부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역시 싱거우니까 맛이 없네요. 며느리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답답해. 맨날 거실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내 집 같지가 않다니까. 전화를 끄는 며느리는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방에서 쉬시면 어떨까요? 저도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계시는 건지. 할머니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은 서서히 그러나 점점 더 날카롭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올 때마다 며느리는 향초를 피우고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싫은 건가 싶었지만 이내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나오시면 집안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민감해서 그래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남편인데 냄새가 난다는 말에 자존심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을 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을 때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 어른들 옷이랑 저희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돼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에요. 그냥 위생상 분리해서 빨아야 해요. 그날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빨래는 따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빨래판에 옷을 비비는 모습을 본 손자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거기서 빨래해요? 세탁기 있잖아요.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한마디씩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좀 간단히 드시면 안 될까요? 요즘은 탄수화물 줄이셔야 돼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어머니, 미역국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른 걸 먹을게요. 그러고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미역국을 먹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어색해하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입맛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우리 것 먹자. 더 심각한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호떡을 부쳐주었는데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떡은 기름져서 몸에 안 좋아.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먹지는 마라.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든 호떡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호떡 맛있게 생겼는데 먹으면 안 돼요? 아니야. 예은아, 엄마 말이 맞아. 기름진 건 몸에 안 좋으니까.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호떡을 혼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달콤했던 호떡이 쓴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언제까지 모실 건지 정말. 아니, 돈 없고 아프니 우리한테 와서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친구들은 시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애들 학원비도 대주는데 우리는 뭐야?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돈 없는 짐덩어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 날씨가 부쩍 더워지던 초여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거래처 접대가 있다며 오전부터 외출했고 손주들은 친구 생일 잔치에 나가 집에는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며느리 셋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며느리가 소파 앞 탁자에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약을 챙겨 먹고 있었고 할머니는 수박이라도 썰까 하고 일어나다가 며느리 손에 눌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치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일을 탁자에 올려두고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꺼낸 말이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요즘 어르신 전용 보험이 잘 나왔더라고요. 말끝이 가볍고 빠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보험? 네. 치매나 암 이런 거 대비하는 상품이 많아요. 가입만 해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덜 힘들대요. 말하는 도중에도
며느리는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즙을 휴지로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사망하면 나오는 거. 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그 순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딸깍하며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고 선풍기 소리만 윙윙 울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보험이 꼭 들어야 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요. 편히 잠드셔도 돼요. 보험금은 저희가 잘 쓸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웃으며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묘한 감정이 할머니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농담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고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마치 언제 떠나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고 문 닫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거운 울림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해도 되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은 과일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엔 무거운 침묵과 식지 않은 차 한 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과 등을 맞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고 선풍기 바람 소리만 귓가를 스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할머니 역시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셔도 돼요. 보험금은 저희가 잘 쓸게요. 할머니는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 내가 죽는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옆에 있는 남편이 깰까봐. 그저 침대 매트리스 속으로 온몸을 가라앉히듯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었네.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리맡에 켜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이 집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무색하리만큼 모욕당한 하루였습니다. 자식 키워놔야 소용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일까 그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아주 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요양원 쪽에 좀 알아봤어요. 요즘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에 있고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식탁에 있던 아이들까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성우는 젓가락을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예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예은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야.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하고 아버지는 내가 모셔. 듣고 있던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몇 주 뒤 월요일 오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거실에서 손자 지훈이와 함께 사과를 깎아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은 TV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붕어빵을 제일 맛있게 만든다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부쩍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손님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낯선 중년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단 그 여성의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 실무자입니다. 사전 상담 차 왔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실에서 사과를 먹던 지훈이도 고개를 돌려 어른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냥 견학이에요. 체험처럼 한번 다녀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견학이라니 자신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자 지훈이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견학이 뭐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실무자는 서류를 꺼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으시죠?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치매라니 그런 말은 누구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런 말은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가끔 말씀이 헷갈리시고 집안 물건도 다른 데 놓고 잊으시잖아요. 제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언제 내가 그랬다고? 어머니, 어제도 안경 찾으신다고 한참 헤매셨잖아요. 그런데 옷장 안에 두셨었고요.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마치 병적인 증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전문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어요. 가족분들 부담도 덜 수 있고요. 부담이라니. 우리가 무슨 부담을.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실무자가 돌아가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지훈이와 예은이는 할머니를 자꾸 쳐다보며 불안해했고 할머니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 안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민폐가 될 줄은 몰랐네. 그 말에 할머니는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스며든 거실에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와 남편은 손자, 손녀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 못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많이 봐도. 순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멈칫했습니다. 왜요? 손녀가 아무 생각 없이 묻자 며느리는 젓가락으로 나무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른들 나이 들면 언젠가 가시는 거지 뭐.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그 말이 닿은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손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집 떠나요? 엄마가 가신다 그랬어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고 수저 소리도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아들의 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거실에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조용히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이 조용해진 그때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가시야? 그 말은 낮고 조용했지만 오히려 며느리의 신경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는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간식 챙기고 저도 사람이에요. 요가도 끊었고 골프도 못 가요.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편해서 이 집에 왔는 줄 알아? 그 말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저도 편해서 모신 줄 아세요? 다 아들 욕심이죠. 결국 저만 고생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쌓이고 쌓여 서로를 향해 터진 말폭탄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그만 좀 해. 여보, 우리 춘천으로 다시 가자고.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남은 밥과 젓가락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그 틈으로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우리 준혁이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손자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냄새난다고 했어. 그 말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난 할머니 좋아. 할머니 방에서 자면 따뜻하고 좋아. 손자의 그 말에 할머니는 슬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따뜻하니까 할머니는 그걸로 됐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이가 잠든 후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곤하게 자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여름 벌레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남편에게 죽을 떠주고 난 뒤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지훈이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울더라. 엄마 어디 가신다고 하던데. 진짜 괜찮아? 그 말에 할머니는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갈 일 없어. 가고 싶지도 않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분위기 이상해. 엄마, 나한테 다 말해봐. 순간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불 속에 눌러 담듯 억눌러왔던 말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야.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네 아버지 걸어 나오기만 해도 방향제를 뿌리고 보험 들라 하지, 요양원 가라 하지. 우리가 무슨 짐처럼 느껴져. 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그런 거 다 참고 계셨어요? 너희 아빠도 옆에서 그 말 다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고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대신 곧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막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동생이라는 발신인이 떴고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엄마 오빠 집에 있는 거 맞지? 무슨 상황이야? 왜 지훈이가 울고 난리야? 아들은 그제야 귀를 의심하며 자세히 상황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말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곧장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할머니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민망했을 뿐이야.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방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혹시 몰라서 CCTV를 설치했어요. 복도랑 거실, 주방. 혹시 모르니까 이번 주 안에 다 확인해 볼게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들이 남긴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서재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에 저장해둔 CCTV 녹화 파일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평소 가족이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아들이 있을 때와 며느리가 혼자 있을 때의 표정과 말투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은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던 중 화면 속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진짜 짜증나. 냄새나고 눈치만 주고. 내가 무슨 요양보호사냐고. 다음 영상에는 식탁에서의 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셔도 돼요. 보험금은 저희가 잘 쓸게요. 말을 하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은 아들이 기억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머니가 멍하니 앉아있던 그 장면은 아들의 가슴을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장면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하던 며느리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다려입고 립스틱까지 바른 며느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휴대폰으로 알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그 늙은이들 병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아. 2시까지 거기로 갈게. 문자를 본 순간 아들은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문자를 실수로 남편인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휴가를 내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그녀를 미행한 끝에 도착한 곳은 원주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 그곳에서 며느리는 낯선 남성과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근처의 모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장면은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남긴 뒤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 며느리를 앉혀놓고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CCTV 영상 몇 개와 그 문자 캡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차례로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며느리는 눈이 동그래졌고 곧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진심 아니었어. 그냥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굳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힘들어서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로 차올라 흔들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무시한 게 감정 때문이었다고? 나도 사람이야. 숨 좀 쉬고 싶었다고. 다 감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보험 얘기를 꺼내고 냄새 난다 그러고 치매라며 요양원 상담까지 받았어? 나는 그냥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어머니 아버님 모시는 게 너무 버거웠어. 그래서 딴 남자 만나? 아들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상이 흔들렸고 며느리는 움찔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한 번이었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실수면 다 용서돼. 아들의 목소리는 격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할머니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라고 묻더라. 내가 만든 상황이야. 내 입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가 거실 나오는 것도 겁냈다고. 그런 말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너무 지쳤던 거야. 지쳤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이고 못된 행동이야. 내 감정 풀자고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해도 돼?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보고 싶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요가도 못 가고 골프도 끊고. 요가랑 골프 못 간다고 부모님한테 이제 편히 잠드셔도 돼요. 같은 소리를 하냐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됐어, 변명하지 마. 여기서 끝이야. 더는 나도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끌려다니지 않아.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며느리는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박스 위로 옷가지와 책들, 화장대 서랍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담겨졌습니다. 한때 그 집의 주인처럼 당당했던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화장도 하지 않았고요. 할머니는 거실 한편에 앉아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만은 자주 볼 수 있게 해줘요. 짐을 들고 나가기 전 며느리는 울먹이며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해온 말들과 행동, 그리고 영상에 담긴 증거들을 모아 며느리를 노인학대죄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결정이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며느리가 만난 남성까지 포함해 정신적 손해와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할머니 부부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며느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한때 넓은 아파트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작은 원룸 하나에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주방 보조 일을 하고 평일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친정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는 딸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인연을 끊자고 말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결국 혼자서 자신이 저지른 말과 행동을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다네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은 부모님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보고도 더 일찍 눈치채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말 끝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아버지께서 절대 눈치 보지 않게 할게요. 가정부도 따로 구하고 간병인도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생활비도 용돈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집 엄마 아버지 집이에요. 아들 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 셋이 사는 집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그제야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됐어. 그만해라. 남편은 특유의 짧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모든 걸 용서하고 품겠다는 긴 세월의 침묵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다시 조용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하루하루가 이젠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 난다. 요양원 가셔야죠. 이제 편히 잠드셔도 돼요. 그 말들은 아직도 가끔 잠결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 모든 상처를 감싸는 진심이 아직 이 집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참는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근데요, 할머니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도 상처 주는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리요. 그리고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무시와 외면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약해졌다고 존중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늙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살아봤고 더 많이 견뎌온 사람이라는 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속상하신 분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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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